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이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족이 그러면 외국인 인력이 데려오는 인력들이 생산성이 높은 인력인가? 나아갈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독일의 출산율이 약간씩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왜 답이 없냐, 저출산 정책에 답이 없냐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걸 경제학적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프를 비용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비용이 줄어들면 출산율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경제학적 그래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책이. 그러면서 개별적 지원을 확장을 했어요. 지원을 해줬는데도 왜 안 떨어지지? 이 구조적인 문제다 라고 한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위원회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최근에 와서는 그러면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을 있는 친구들은 아이를 낳는가? 2명, 3명 낳는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지? 지금 아이를 왜 많이 안 낳지?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전제부터 틀렸어요. 이 전제는 뭐냐면은 아이를 낳고 가족을 갖는 거에 대한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가 변했어요. IMF 이후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청년들이 IMF 우리 삶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하면서 가족들이 변하면서 성공만 바라보는 사회가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몇 평짜리 아파트, 얼마짜리 차, 얼마의 연봉, 어느 대학을 간 자녀가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공부만 하고 엄마는 뒷바라지만 하고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IMF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러한 가족 속에서 성장한 게 지금 청년들이에요. 가족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가족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서적 친밀성, 두 번째 돌봄, 세 번째 생활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강조되니까 정서적 친밀성이라고 우리 못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정서적 친밀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는 세대니까 당연히 가족에 대한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 상황도 안 좋으면은 아이를 안 낳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놓은 구조를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기성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구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집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만 매치시키는 걸로 인구를 이해하고 청년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빠르게 공감을 얻고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이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서다. 행복한 가족을 경험 못했고 내가 행복한 가족을 꾸릴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중산층이 되더라도 우리 애를 같이 이 입시 지옥에 집어넣으면서 경쟁에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기울이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질문들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구나. 두 번째는 이게 경제적인 지원 사업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구나. 세 번째는 정부 탓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한 2년 전하고 비교해보면요. 언론에서 옛날에 저출산 얘기를 하면요. 마지막에 나온 전문가들이 그런 말 했어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원을 확대해라.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그런 분들 인터뷰 아예 사라졌어요. 정부의 특단의 조치, 정부 탓만 하는 사람들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논의가 더 고도화 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면은 일본의 출산율은 얼마인데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다. 우리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잘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못했다. 이 얘기도 틀린 거예요. 저출산의 원인을 정부의 정책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아이 많이 했을 때 정책이 좋아서 아이를 많이 낳는 이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개선될 건 많아요. 인구에 대한 인식이. 근데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정부 탓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저출산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사교육 시장에, 주택 시장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성세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개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같이 반성을 하고 어떤 사회를 갈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당시 기성세대 양보하고 다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을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기 위한 방향성을 잡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적 공론을 만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저출산 정책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정책 영역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민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전라남도의 농촌에서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오고 계세요. 인력이 모자란 일이 생기니까 채우고 오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 논쟁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은 첫 번째는 생산임금 감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안으로 외국인이 필요해요. 근데 외국인 데려온 사람들을 보면은 인력 정책이에요. 인구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 인력 정책으로 데려와요. 두 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끌고 온 거지 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게 설계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우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구 사이즈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인구 사이즈가 줄어들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우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식으로 가야 돼요.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교육, 뭐 산업, 국방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인력이 데려오는 인력들이 생산성이 높은 인력인가? 그럼 최소한 우리나라 평균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구의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려올 때 비용은 이런 거, 이 이득은 기업이 보는데 비용은 사회에서 다 지불해요. 이 비용이라는 게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오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범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복지의 문제들 아니면 생활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사회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가? 두 번째, 그러면은 오는 기업들은 과연 기업에는 도움이 되는가? 기업 경영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해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식의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거, 외국인을 받는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기업들, 거의 채산성도 없는 기업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일이 지금 많아요. 이게 과연 우리한테 맞는 선택인가? 오히려 산업의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고민 차원에서 인력정책 얘기가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민 개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우선 이 컨트롤 타워가 이민을 개방으로 전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동의를 못하겠어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긴 맞지만은 설계도를 어떻게 짤까가 중요한 거지 문을 여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나라 이민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총리가 위원장이고요. 그 장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 문제는 사람이 그냥 오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 산업의 문제, 우리 산업 발전의 문제, 사회 통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비자 찍는 분들이 그 교육 얘기를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 정책 위원회라는 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 방향성을 정해요. 근데 이민청을 만들잖아요. 이민청은 장관보다 낫죠. 컨트롤 타워가 안 돼요. 오히려 컨트롤 타워 기능을 약화시킬 거예요. 격화시킬 거예요. 이런 고민까지 했나? 엄정한 체류관리 질서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어디서 얼만큼 데려와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배치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우리 사회 발달에 맞게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그림 속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인구를 숫자의 문제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3이 배웠으니까 3을 데려온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할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저도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욕먹는 거 아는데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을 하자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학술 논문을 보면 결론의 90%는 지원 강화, 우리의 수용성 확대 뭐 이런 겁니다. 제주도 난민 문제, 예멘 난민이 왔을 때 그 사회가 완전히 들썩들썩했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다문화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왜 그때 조용히 하셨는지 우리 사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로. 갈등에 대처할 준비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산업연수원제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긴 했는데 비자 문제를 외교부에서 재검토를 하고 더 확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 우리는 산업연수원제가 폐지됐어요. 고용허가제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자 업무를 하는 거는요. 외무부가 아니라 법무부예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통념적인 얘기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민에 대해서 효용성 이미 필요하다. 맞습니다. 필요해요. 그럼 거기서 어떠한 비용이 생길까요? 우리 사회는? 이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하시죠? 이 비용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구 문제 때문에 사회 혼동이 빠졌던 부분들은 얘기 많아요. 예를 들면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다음에 노동력 시장이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 인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농노제가 무너지고 중세제가 무너지는 데 계기가 됐어요. 인구가 감소했던 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인가? 라우트프랑 3대가 비스마르크에 졌거든요. 그거를 프랑스에서는 인구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정책을 18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프랑스의 가족복지 되게 세잖아요. 사실은 그 전통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인구가 국가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프랑스가 개방적이고 개인주의를 생각하는데 인구학자분 한 분만이 그 유럽에 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랑스 사람 여자들에게 아이를 몇 명이 낳아야지 된다고 이상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몇 명이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3명이에요. 그리고 한 명 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죄책감을 갖는데 물론 실제 모범 사례 좋아요. 근데 왜 그 나라를 뽑았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믿었던 게 그거예요. 정책을 책임지셨던 분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지원을 늘리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데로 갔어요. 복지의 확장. 그러니까 그 두 나라를 본 거예요. 근데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젠더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있고 그러면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여성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스웨덴은요, 엄마가 직장을 안 다니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해요. 근데 다 맡겨요. 왜냐? 다 직장을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이 그런 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합의와 갈등들이 있었어요. 뭐 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연대임금제라고 해서 중소기업 같은 대기업 노조와 경영진이 모여서 어느 임금을 주기로 해요. 대기업은 안 받기로 얘기를 해요. 합의를 해요. 대기업 노조에서. 그러면서 그 돈들이 다시 복지 예산으로 가고 격차가 없는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유동성이 높지만은 안정적인 직장이 형성이 돼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없이 사업의 확장, 인식의 개혁, 이것만으로 이 스웨덴 사례를 소개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 모범 사례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도 아까 프랑스 프로이센 전투 얘기처럼 뒤에 배경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이해 없이 그냥 사업만 가져오면 된다고 믿었던 것들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독일 사례를 계속 좀 모범 사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두 가지인데 독일 출산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복지에 그 중점을 둔 사례는 아니에요. 요즘은 복지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최근에 독일의 출산율이 약간씩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우리 각광을 받는데 대표 사업이 뭐냐? 대표 사업도 몇 개 있어요. 육아 수당이라든지 뭐 육아 휴직 늘리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핵심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산업 개혁을 하고 교육 개혁을 하고 노동 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떤 답을 이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는 인구 전략, 데모그래픽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서 같이 합의를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들이 전 효과를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6년 넘게 흘러갔는데 지금 독일이 각광받고 언론에 좀 나오는데 독일 아마 올해랑 내년 출산율은 떨어질 거예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특히 러시아랑 자원 이 의존도가 높아서 타격이 커요. 그러면 또 출산이 떨어지면 독일 사례가 또 잊혀질 것 같아서 좀 걱정. 독일 사례를 모범 사례로 뽑는 게 좀 주저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 사회에 어떤 게 더 가까울까? 프랑스나 스웨덴도 좋은 사례인데 그렇게 가기에는 좀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독일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일본에 얼마 전에 최근에 이 저출산 정책이 나오면서 일본 배우자 인식도 나오는데 일본 정책 우리보다 안 좋아요. 우리가 훨씬 더 좋아요. 젠더 특히 이런 식의 문제 인식은 우리 수준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 인구 발전 경로가 일본하고 많이 비슷하고 사회 문화적 비슷해서 일본 사례를 많이 보자고 하는데 일본 사례를 많이 봐야 돼요. 성공 사례를 보는 게 아니라 실패 사례를 봐야 됩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 어떤 판단에 착오를 했는지, 어떠한 맥락에서 실기를 했는지 이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구 얘기를 한 다음에 댓글을 보면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 청년에 대한 욕, 정부에 대한 욕 이렇게 너무 인구는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얘기 무책임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인구 문제를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합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치권도 움직이고 정부도 달라지고 언론도 달라지면서 더 좋은 선택을 우리 사회는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